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 산악지대, 그곳에 위치한 육군 보병대대 정문 앞에는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을 에워싼 안개가 철조망 너머로 스멀스멀 번지고 아직 잎을 다 틔우지 못한 나무들이 빗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정문 앞 시멘트 바닥에는 빗물이 고여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설인이었습니다. 회색 코트는 어깨에 선이 반듯했고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초코우유 2개와 과자 몇 봉지,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김도연이 좋아하던 것들이었죠.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들. 공사장 먼지를 털고 고시원으로 들어가던 밤마다 지쳐서 책상에 엎드리기 전에 하나씩 뜯던 것들이었습니다. 정설이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2등병. 21살이 아니었습니다. 31살이었죠. 군번은 가장 앞자리였지만 나이는 중대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가 이 나이에 입대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20살 때부터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고시원에서 법전을 펼쳤었죠. 9번을 떨어졌습니다. 한 번 떨어질 때마다 무언가가 조금씩 달아갔습니다. 몸도 자존심도 미래에 대한 확신도. 통장은 늘 텅 비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그를 떠났습니다. 가능성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쓸 여유가 없다는 것처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정설인이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공사장 인근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정설인과 퇴근길에 들른 김도연. 처음에는 그냥 자주 오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가방에서 법전이 쏟아졌고 정설인이 주워줬습니다. 법전 귀퉁이에 빼곡하게 써있던 메모들. 그것을 보면서 정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네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10번째 시험을 앞두고 김도연이 포기하겠다고 말하던 날 정설이는 한참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 한 번만 더 해봐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설득도 논리도 위로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김도연을 다시 고시원 책상 앞에 앉혔습니다. 새벽 2시에도 3시에도 손이 떨릴 만큼 피곤할 때도 그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이 없는 목소리였는데도 어딘가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은 날 밤 김도연은 정설인에게 말했습니다. 군대부터 다녀올게. 정설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지금이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이제 겨우 다 됐는데, 이제 겨우 쉬어도 되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설인도 쉬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벌고 편의점 야간을 뛰고 주말엔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그러면서도 김도연의 공부를 지켰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정설이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면 가요. 그것이 정설인이 김도연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입대 전날 밤 두 사람은 거의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로 채울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설이는 그 침묵 속에서 손을 뻗어 김도연의 손등을 한번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그렇게 김도연은 31살에 이등병이 되었습니다. 정설이는 그 후에도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을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고 주말에는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편지가 아니라 직접 면회를 왔습니다. 어젯밤 김도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를 억누르는 것 같은 느낌. 말은 별것 없었지만 정설이는 알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결이 달라져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이곳까지 왔습니다. 빗속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설이는 정문 안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훈련장 쪽에서 구령 소리가 들렸고 생활관 창문에는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설인의 눈길이 창문 하나에 가서 멈췄습니다. 누군가가 창문 너머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죠. 창유리에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 너머의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김도연이었습니다. 그의 얼굴. 정설이는 그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창문과 빗속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왼쪽 눈 아래, 그리고 턱 부근. 거무죽죽하게 가라앉은 멍 자국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아니면 사흘 안쪽의 상처였습니다. 정설인의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었습니다. 손이 가방 손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때 위병소 문이 열렸습니다. 중대장 이강우 대위가 걸어 나왔습니다. 군복은 반듯했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정설인을 보자마자 위아래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거리낌이 전혀 없는 시선이었죠.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민간인 여자. 그 눈빛 안에는 이미 판단이 서 있었습니다. 면회 온 사람.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듯한. 이강우는 턱을 약간 올리며 물었습니다. 누구 면회 왔습니까? 김도연 이등병입니다. 이강우는 피식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작지 않았습니다. 아, 그 늙은 신병. 정설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굳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늙은 신병이라니요. 이강우는 비웃었습니다. 정설인의 말을 정면으로 무시하듯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훈련도 못 따라오고 선임들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인간이요. 나이는 제일 많으면서.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검사 시험 붙었다고 자랑하던데요? 정설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린 것은 상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김도연이 그것을 누구에게 자랑했을 리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자랑이 아니라 누군가가 캐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비웃음의 재료로 쓴다는 것이 정설인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긁어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이강우는 비웃었습니다. 군대는 다 압니다. 정설이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빗소리가 잠시 커졌다가 작아졌습니다. 생활관 창문 너머로 김도연이 여전히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설이는 그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멍자국, 찢어진 입술, 그리고 그 눈빛 안에 담긴 것, 미안함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상황을 보여주게 된 것에 대한. 정설인의 눈빛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정설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을 만나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요구도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고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강우 대위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정설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훈련 중입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훈련은 이미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위병소 옆에 서 있던 병사 하나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위님, 지금 생활관에. 이강우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병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짧은 장면을 정설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막았다는 것, 그리고 막히는 순간 병사가 눈을 피했다는 것. 정설이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강우는 정설인 쪽으로 한 발 다가왔습니다. 빗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군대가 놀이터인 줄 압니까? 정설이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코트 어깨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정설이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상태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굳음이었습니다. 비웃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들어찼습니다. 정설인의 말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여자를 여기서 돌려보낼 생각이었는지. 이강우는 턱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금 군시설에 무단 출입하겠다는 겁니까? 정설이는 한 발 앞으로 걸었습니다. 남편이 맞은 것 같습니다.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위병소 안에 서 있던 병사 둘이 동시에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이강우의 눈빛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당혹감은 바로 분노로 덮였습니다. 이강우는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정설인이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낚아채듯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초코 우유가 바닥에 부딪히며 터졌습니다. 우유가 빗물과 섞여 시멘트 바닥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과자 봉지도 함께 쏟아졌습니다. 정설이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우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군대 훈계하러 온 겁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강우는 손을 다시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설인의 코트였습니다. 어깨 쪽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순간적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날카롭고 짧은 소리. 코트 어깨 솔기가 완전히 뜯겨나갔습니다. 병사들이 굳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 하나가 정문 앞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지만 그 소리만 유독 크게 들린 것 같았습니다. 찢어진 코트 어깨 사이로 정설인의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정설인 목덜미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작고 깊게 파인 자국. 주변 살갑과는 다른 빛깔로 남아 있었습니다. 총상 흉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위병소 병사들은 그냥 흉터로만 봤고 이강우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흉터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생긴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설이는 찢어진 코트 어깨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설이는 고개를 들어 이강우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차갑고 훨씬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오래 훈련된 사람의 눈빛, 감정을 완전히 통제 아래 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제 옷을 찢은 겁니까? 이강우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은 아까보다 조금 억지스러웠습니다. 정설인의 눈빛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간인이 군 시설 방해하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생활관 2층 창문이 열렸습니다. 격렬하게 힘을 줘서 여는 소리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도연 이등병이었습니다. 멍든 얼굴로 창틀을 잡고 이쪽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목소리가 부대 정문 앞 빗속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안쪽에서 누군가가 김도연의 어깨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는 창틀을 놓쳤습니다. 창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설이는 그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닫힌 창문. 그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짧은 장면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김도연이 소리를 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다가 참을 수 없어서 터진 소리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설이는 알았습니다. 정설이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번호였습니다. 자주 쓰지 않는 번호. 하지만 지워본 적도 없는 번호였죠. 정설이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민수 준장. 상대방이 받자마자 정설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좌표 보냅니다. 전화는 10초 만에 끊겼습니다. 정설이는 휴대폰을 내리고 찢어진 코트 어깨를 한 손으로 가만히 눌렀습니다. 이강우는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누구 부른 겁니까? 남편 친구라도? 정설이는 이강우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조금 시끄러워질 겁니다. 이강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겠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정설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강우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부대 좌표가 어디로 전송됐는지, 그리고 20분 뒤 이 부대 상공에 무엇이 나타날지를. 빗소리만 계속됐습니다. 정설인이 전화를 끊은 뒤에도 부대 정문 앞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굵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설이는 정문 옆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찢어진 코트 어깨를 한 손으로 여미며 바닥에 쏟아진 초코우유와 과자 봉지를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강우 대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정설인을 내려다보는 자세였습니다. 비웃음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마음에 걸리는 듯한. 하지만 이강우는 그 불편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더 크게 말했습니다. 별 웃기는 쇼를 다 보겠네. 정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강우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맞받아치면 상대할 수 있는데 침묵은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설이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앉아서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대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정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행정보급관 한석진 상사였습니다. 나이는 40 중반. 군 생활 30년을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자마자 멈췄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초코우유, 찢어진 코트, 이강우의 자세,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는 정설인. 한석진은 그것들을 빠르게 훑으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위님 무슨 일입니까? 이강우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면회 온 민간인이 난동 부리는 겁니다. 한석진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정설인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군 생활 30년 동안 한석진은 수많은 면회객을 받습니다. 우는 어머니, 화내는 아버지, 눈물을 참는 아내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분노든 슬픔이든 당혹감이든.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찢어진 코트를 입고 빗속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도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처럼. 한석진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석진은 그 직감을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강우 대위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위님, 상황을 좀 정리하는 게. 이강우는 그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빠져요. 한석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위병소 안에 있던 병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상사님, 이등병 김도연이 헌병대에 신고했답니다. 그 말에 이강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빠르게 회복했지만 그 짧은 굳음을 한석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강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병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생활관에서 신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강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설인을 바라봤습니다. 정설인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잠시 후였습니다. 부대 정문 밖 도로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용 지프였습니다. 차가 정문 앞에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내린 사람은 헌병대 수사처 문태진 소령이었습니다. 나이는 38. 얼굴은 날카로웠고 걸음걸이는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문을 통과하면서 이강우에게 짧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물었습니다. 김도연 이등병 어디 있습니까? 이강우가 대답하기 전에 옆에 있던 병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생활관에 있습니다. 문태진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이강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소령, 이건 단순한 내부 문제입니다. 문태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봐야죠. 생활관 안으로 들어간 문태진은 김도연을 마주하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태진은 오랫동안 헌병 수사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구타 사건, 가혹행위, 은폐된 사고들. 그 현장을 수없이 봐온 눈이었습니다. 그 눈으로 김도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왼쪽 눈 아래 멍, 입술 안쪽에 찢어진 자국, 그리고 오른쪽 손등에 긁힌 흔적. 방어하다가 생긴 상처였습니다. 문태진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지도 수준이 아닌데요. 김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있었습니다. 문태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김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군대 안에서 중대장을 신고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신고 뒤에 남겨질 시간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 불이익이라는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 김도연은 그것을 생각하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눈을 들어 문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중대장님이.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생활관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문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침을 삼켰어요. 그 말 네 글자가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무게로 떨어졌습니다. 문태진은 천천히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문 밖에서는 비가 조금 더 굵어지고 있었어요.
문태진 소령이 수첩을 꺼내든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부대 안은 조용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군대 안에서 빠르게 번집니다. 생활관에서 헌병대 소령이 이등병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등병의 얼굴에 멍이 있다는 것. 병사들은 말을 아꼈지만 눈빛으로 주고받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세면장 입구에서 계단 모퉁이에서 작은 눈짓들이 오갔습니다. 행정보급관 한석진 상사는 정문 근처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강우 대위가 자리를 피하라고 했지만 한석진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30년 군 생활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 중 하나는 자리를 지켜야 할 순간과 피해야 할 순간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지켜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정설이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코트를 여미고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빗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그때 대대장 최상혁 중령이 정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연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헌병대가 출동했다는 보고. 최상혁은 걸음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표정에는 당혹감보다 짜증이 더 짙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한눈에 훑더니 이강우 대위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강우가 짧게 보고했습니다. 면회 온 민간인이 군 시설 출입을 요구했고 헌병대에서 나왔습니다. 최상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설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간인분, 군 내부 문제니까 돌아가십시오. 정설이는 최상혁을 바라봤습니다. 대대장 계급장, 중령. 정설이는 잠시 그것을 확인하듯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끝납니다. 최상혁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곧 끝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말하는 건지 그 말의 무게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최상혁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이 많은 민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강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리해. 그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훈련 중인 다른 부대의 헬기일 수도 있었고 인근 부대의 장비 이동 소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단순히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병사 하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헬기입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동시에 하늘을 봤습니다. 산 능선 너머로 검은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그리고 3대. 군용 헬기였습니다. 도색도 형태도 일반 부대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체 측면에 아무 표식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느끼는 것은 모두 같았습니다. 뭔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헬기 세대는 부대 상공으로 진입하며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음이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훈련장에 있던 병사들이 하던 것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취사장에 있던 병사들도 나왔습니다. 행정반 창문들이 열리며 얼굴들이 내밀어졌습니다. 부대 전체가 그 굉음 하나에 멈춰섰습니다. 대대장 최상혁이 당황했습니다. 오늘 상부 방문 일정 있었나? 행정보급관 한석진이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최상혁은 다시 물었습니다. 훈련 지원? 한석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최상혁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무전기를 잡으며
상급 부대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헬기 한 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운동장이었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하강 기류에 운동장 모래가 날렸습니다. 병사들이 눈을 가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굉음이 절정에 달했다가 헬기가 착지하면서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로터가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정문 쪽까지 닿았습니다. 정설인의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설이는 그 헬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올지, 어디에 내릴지. 정설이는 시선을 손 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 그 손이 아주 잠깐 쥐어졌다가 풀렸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헬기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강우 대위는 헬기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불안함이 스쳤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훈련 관련이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동의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 쪽에 있던 병사들이 저도 모르게 한 발씩 물러났습니다. 최상혁 중령은 운동장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계급장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한석진 상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설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설이는 이제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벤치에서 몸을 세우며 찢어진 코트를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한석진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부대 안에 30년을 있었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민간인 한 명이 전화 한 통으로 헬기 세대를 부른다는 것. 한석진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자신이 군 생활에서 본 것 중 가장 큰 일이 될 것 같다고. 빗소리와 헬기 로터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쪽에서 헬기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헬기 문이 완전히 열리고 잠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오히려 부대 안의 긴장을 더 높였습니다. 로터 바람이 운동장 모래를 계속 날렸고 병사들은 눈을 가리면서도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최상혁 중령은 운동장 가장자리에 서서 계급장을 확인하려 목을 빼고 있었습니다. 이강우 대위는 정문 근처에서 팔짱을 풀고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사람이 온다는 것을 몸이 먼저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헬기에서 사람이 내렸습니다. 검은 제복이었습니다. 군복이었지만 일반 야전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정복에 가까운 짙은 색감, 그리고 어깨에 계급장, 별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오는 그 사람의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딱 필요한 속도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특전사 참모총장 강민수 준장이었습니다. 부대 장교들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구두 소리가 났습니다. 중대장들이 뛰어나왔고 행정반에서도 사람들이 쏟아졌습니다. 충성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하지만 강민수 준장은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경례를 받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정문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최상혁 중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부대의 대대장으로서 상급자를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최상혁은 거수 경례를 하며 말했습니다. 충성, 대대장 최상혁 중령입니다. 강민수 준장은 최상혁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비켜요. 최상혁은 그 말에 굳었습니다. 비켜요.
그 두 글자가 가진 무게를 이해하는데 1초가 걸렸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옆으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강민수 준장은 계속 걸었습니다. 정문을 향해서, 그리고 정문 앞에 찢어진 코트를 입고 서 있는 정설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두 걸음이었습니다. 강민수 준장은 정설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설인의 찢어진 코트 어깨를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 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강민수 준장은 천천히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거수경례였습니다. 충성. 정문 앞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순간을 봤습니다. 준장이 민간인 여자에게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코트를 입고 빗속 벤치 앞에 서 있는 여자에게 부대 장교들과 병사들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발이 그 자리에 박힌 것처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강우 대위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최상혁 중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준장이 민간인에게 경례를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상혁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빠르게 돌아갔지만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석진 상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강민수 준장이 경례를 하는 순간 이미 직감했습니다. 30년 군 생활. 그 세월이 이 장면의 의미를 읽어냈습니다. 한석진은 조용히 자세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정설인을 바라봤습니다. 아까부터 느꼈던 것,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 직감이 지금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준장이 경례를 내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특전사령관님.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특전사령관. 그 세 글자가 정문 앞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 꽂혔습니다.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장교들은 정설인을 다시 봤습니다. 찢어진 코트, 빗속에 젖은 머리카락, 무릎 위에 올렸던 손, 그 모든 것이 다시 보였습니다. 다른 눈으로, 전혀 다른 의미로. 이강우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가 빠지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정설인의 찢어진 코트 어깨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잡아당긴 것, 자신이 찢은 것,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됐습니다. 이강우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반사적으로 움직인 것인지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설이는 강민수 준장의 경례를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강우를 바라봤습니다. 이강우는 그 시선을 받자 눈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설인의 시선은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강우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설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강우 대위.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음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낮은 목소리는 어디까지든 닿습니다. 정문 앞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방금 제 옷을 찢었죠. 이강우의 입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렇게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던 입이 지금은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정설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을 때렸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헌병대 수사관 문태진 소령이 생활관 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정설인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뒤집힌다는 것이 시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이강우의 눈치를 보던 병사들이 시선을 들었습니다. 장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최상혁 중령은 이강우와 정설인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시선을 땅으로 내렸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강민수 준장은 정설인의 옆에 서서 이강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이강우는 그 침묵 안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정문 앞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지금은 가장 작아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찢어진 코트가 빗속에서 흔들렸어요. 정설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벤치에서 몸을 세우는 동작이 느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빗속에서 오래 앉아 있었던 탓에 코트 아랫자락이 젖어 있었습니다. 정설이는 그것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찢어진 코트 어깨를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어깨 솔기가 완전히 뜯어진 자리, 안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설이는 그것을 매만지다가 조용히 코트를 벗었습니다. 코트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정설인의 손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직사각형의 납작한 케이스, 군용 신분증이었습니다. 정설이는 그것을 펼쳐서 강민수 준장에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쥔 채로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민수 준장이 옆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강민수 준장이 앞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그는 정문 앞에 모여있는 장교들과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수 준장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 강민수 준장이 말했습니다. 소개합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빗소리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정설인 쪽으로 시선을 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 특전사령관. 짧은 침묵. 707 특임대 출신. 또 한 번의 침묵. 정설인 중장.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문 앞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중장. 별색. 이 부대 대대장인 최상혁 중령보다 5계급이 높았습니다. 강민수 준장보다도 2계급이 높았습니다. 특전사령관.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의 수장. 그 사람이 지금 이 정문 앞에 찢어진 코트를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이강우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얗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까의 장면들이 빠르게 재생됐을 것입니다. 면회 온 민간인이라고 판단했던 순간, 위아래로 훑어보던 시선, 늙은 신병이라고 비웃던 말, 가방을 바닥에 던진 것, 그리고 코트를 잡아당겨 찢은 것, 그 모든 장면이 지금 이 순간과 겹쳐지면서 이강우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상혁 중령은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아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군 내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중장에게 했습니다. 특전사령관에게. 최상혁은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한 것인지를 천천히 되짚으며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해명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지금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장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아까 창문에서 소리쳤던 김도현. 그 이등병의 아내가 중장이었습니다. 특전사령관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 안에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 한 통이 헬기 세대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한석진 상사는 조용히 자세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정설인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30년 군 생활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 중 가장 단단한 것. 진짜 군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눈. 한석진은 그 눈으로 아까부터 정설인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설인은 한석진의 경례를 받으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강우를 바라봤습니다. 이강우는 그 시선을 받자 무의식적으로 차렷 자세가 됐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정설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분노는 맞받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빛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봐온 사람의 눈빛, 이 상황 전체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정설인이 말했습니다. 이강우 대위. 이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제 옷을 찢었죠. 그 말에 이강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봤습니다. 위병소 병사들도, 한석진 상사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강민수 준장도 증인이 넘쳤습니다. 이강우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설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몰랐다는 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강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다면 안 그랬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설이는 그것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까? 이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설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음 안에 담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제 남편은 이 부대에서 맞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남편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게 허용된다고 생각했겠죠. 이강우는 눈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어디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강민수 준장이 왼쪽에 있었고 문태진 소령이 오른쪽에 있었고 정설인이 정면에 있었습니다. 정설이는 손에 쥐고 있던 군용 신분증을 천천히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코트를 다시 어깨에 걸쳤습니다. 일부러 그 찢어진 어깨가 보이게. 그것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줬습니다. 문태진 소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강우 대위, 동행해 주십시오. 이강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문태진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짧게. 지금입니다. 그제야 이강우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느리게 힘없이 그가 문태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병사들이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설이는 이강우가 멀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생활관 창문으로 돌렸습니다. 그 창문 너머에 김도연이 있었습니다.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정설이는 그것을 생각하며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비가 조금씩 그치기 시작했어요. 헌병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부대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것들이 하나씩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이강우 대위의 가혹행위에서 출발했지만 실이 풀리듯 그 주변의 것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김도연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생활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군대 안에서 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고 뒤에 남겨지는 것들, 그것이 때로는 신고 이전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문태진 소령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생활관 병사들을 한 명씩 면담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을 피하고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태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명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강우 대위가 처음부터 김도연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나이였습니다. 31살 이등병.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그것은 이미 불편함의 이유가 됩니다. 선임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리지도 않은, 나이로는 장교들과 비슷하지만 계급은 가장 낮은, 그 어중간함이 이강우에게는 거슬렸던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사시험 합격. 이강우는 그것을 어디선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점처럼 활용했습니다. 검사시험 붙은 사람이 왜 이등병으로 기어들어 왔냐고, 공부나 했으면 훈련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냐고, 그 말들이 생활관 안에서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손이 됐습니다. 김도연은 처음에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자신이 늦게 온 것이 사실이니까, 불편함을 주는 존재인 것이 사실이니까, 그 생각이 그를 오래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었습니다. 몸이 한계를 먼저 알았습니다. 멍이 가시기 전에 다시 생겼습니다. 입술이 아물기 전에 다시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김도연은 정설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면 걱정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아니, 걱정보다 더한 것을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정설인이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김도연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리고 정설인이 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대 안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김도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생활관 동기 병사 하나가 문태진 소령에게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김도연 이등병은 아내분이 생활비를 다 버셨다고 했습니다. 입대 전까지요. 문태진은 수첩에 적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본인이 말했습니까? 병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됐습니다. 편지를 받는 걸 보면서요. 편지였습니다. 김도연은 정설인에게 편지를 자주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편지를 받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김도연이 받는 편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봉투가 항상 같은 필체였고 두께가 일정했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면회를 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편지는 왔습니다. 병사들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김도연이 그 편지를 읽을 때의 표정을, 생활관 안에서 가장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그 편지를 읽을 때만큼은 김도연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버티게 해주는 것이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동기 병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분이 늘 응원해 주셨다더라고요.
공부할 때도 군대 오기 전에도요. 그 말에 문태진은 잠시 수첩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정문 쪽이 보였습니다. 정설인이 강민수 준장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찢어진 코트를 다시 어깨에 걸친 채로 문태진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특전사령관, 대한민국 특수전부대의 수장, 그 사람이 남편 면회를 초코우유와 과자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며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문태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계급도 직책도 아닌 것,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결과가 정리되면서 부대 안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이 정설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아까는 놀람이었습니다. 중장이라는 것에 대한 충격.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편지 이야기를 들은 병사들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넘게 남편 곁에서 생활비를 벌고 공부를 지키고 군대까지 따라온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정문 앞에서 코트가 찢겼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계급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이어서인지 병사들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한석진 상사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용히 자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 드러나는 사실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강우 대위가 김도연을 표적으로 삼은 것. 그 이유가 나이와 합격 이력이었다는 것. 한석진은 군 생활 30년 동안 비슷한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무언가를 가진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군대 안에서 권력을 쥐었을 때 어떻게 표출되는지 한석진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이강우는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없는 부대는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억눌려 있던 것들이 공기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사들의 어깨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말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정설이는 그 부대 안의 변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문 밖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알았더라도 정설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정설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김도연을 만나는 것, 그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 창문 너머로 봤던 그 멍자국을 가까이서 확인하는 것, 그것 말고는 지금 정설인에게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강민수 준장이 정설인의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정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문 안쪽으로 발을 들였어요. 군 병원은 부대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와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작은 규모의 병원이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내부는 깔끔했습니다. 복도에는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닌데도 정설인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강민수 준장이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장은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설이는 혼자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은 작았습니다. 침대 2개짜리였지만 옆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김도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정설인이 문을 여는 소리에 김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정설인이었습니다. 찢어진 코트를 아직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빗속에서 젖었다가 마르는 중이었습니다. 김도연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좁은 병실이었고 정설이는 이미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설이는 김도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봤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왼쪽 눈 아래의 멍은 노랗게 번져 있었습니다. 사흘은 된 것 같았습니다. 입술 안쪽에 찢어진 자국은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쪽 손등에는 긁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방어하다 생긴 상처였습니다. 정설이는 그것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정설이는 그것이 흘러내리기 전에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김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김도연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긁힌 자국이 있는 오른손. 정설이는 그 손을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을 건드릴까봐. 대신 손목 아래쪽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김도연은 그 온기를 느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당신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정설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걱정할 것 같아서. 알아요. 김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설인이 2번 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알아요. 그 말 안에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는 물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도연은 그게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화를 내면 맞받아칠 수라도 있는데 이렇게 조용하면 받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신 코트. 김도연이 정설인의 어깨를 봤습니다. 찢어진 솔기, 안감이 드러난 자리. 김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정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정설인이 이곳에 왔고 그 때문에 코트가 찢겼습니다. 김도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설이는 그것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코트는 새로 사면 됩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설인의 눈이 보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아까 창문 너머에서 봤던 그 눈빛. 그때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눈이었습니다. 김도연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정설인이 전화 한 통을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병실까지 소문은 왔습니다. 헬기 세대, 준장의 경례, 이강우 대위가 헌병대에 동행한 것. 김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군대 안에서 몇 달 동안 참아온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창문으로 소리를 질렀을 때 터져나온 것이 아직 다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설인의 손이 자신의 손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 앞에서 더 이상 참는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울음을 삼키다가 결국 소리를 내는 동안 정설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빗구름이 걷히는 중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흐렸던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창가에 떨어지는 햇살이 김도연의 침대 끝에 닿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김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붙은 거예요. 정설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험이요. 검사 시험. 정설이는 잠시 김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해봐요 라고 말한 건 나지만. 정설이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 듣고 다시 앉은 건 도연 씨예요. 새벽 2시에 책상 앞에 앉은 것도, 10번째 시험장에 들어간 것도 내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김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정설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거기 못 앉았어요. 앉을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쪽도 지지 않으려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다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방향을 바라봐온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없는 대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햇살이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병실 안이 밝아졌습니다. 김도연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검사가 되면 뭐 하고 싶어요? 정설이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는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내가 할 말이 아니죠. 김도연이 정설인을 봤습니다. 검사가 되는 건 도연 씨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도연 씨가 뭘 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죠. 김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공부하면서 지치고 무너지는 순간마다 다시 붙잡았던 이유. 그것이 하나였습니다. 약한 사람들 지켜주고 싶어요. 정설인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맺혔던 것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정설이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이 그것을 보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울어요? 정설이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웃었습니다. 안 울어요. 울잖아요. 빗물이에요. 김도연도 웃었습니다. 멍든 얼굴로 찢어진 입술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병실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봄 햇살 안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웃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이제 완전히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빗구름이 산 너머로 완전히 걷혔습니다. 봄 햇살이 병실 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김도연의 침대 위로, 정설인의 어깨 위로, 찢어진 코트 위로 햇살은 가리지 않고 고루 내려앉았습니다. 정설이는 손목을 감싸고 있던 손을 살며시 풀었습니다. 그리고 김도연의 손등 위에 상처를 피해서 아주 가만히 손을 올렸습니다. 김도연은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뒤집어 정설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그 손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공사장 먼지가 묻은 저녁들, 고시원 창문 너머로 들어오던 새벽 불빛들, 9번의 불합격 통보, 그리고 10번째 합격, 입대 전날 밤의 침묵, 면회 오던 오전의 빗소리, 그것들이 전부 지금 이 손 안에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끝났습니다. 봄이 온 뒤 이강우 대위에 대한 군 검찰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가혹행위로 시작됐지만 수사가 깊어질수록 그 범위는 넓어졌습니다. 김도연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중대 병사 7명이 추가로 피해를 진술했습니다. 일부는 수개월 전부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문태진 소령은 그 진술들을 하나씩 받아 적으며 중간에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말을 멈출 때마다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또 다른 말들을 불러냈습니다. 이강우는 결국 보직 해임됐습니다. 군사법원 회부가 결정된 날 부대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예상했고 누군가는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끼는 것은 같았습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
최상혁 중령은 이후 상급 부대로부터 경위서를 요구받았습니다. 특전사령관이 면회를 왔을 때 돌아가라고 말한 것, 군 내부 문제라고 일축한 것, 그것이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최상혁은 경위서를 쓰면서 오랫동안 펜을 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한석진 상사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한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이 그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의 것,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석진 상사는 그 일이 있고 난 뒤 스스로 청원을 냈습니다. 병사생활관 개선 관련 건의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것이었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그것을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건의서는 대대장을 거쳐 여단 본부로 올라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석진은 냈다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것, 그것이 군인이 지켜야 할 것 중 하나라고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도연은 2주 뒤에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군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다시 군복을 입었습니다. 복귀하는 날 아침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군복 단추를 잠그면서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흐렸던 하늘이 완전히 맑았습니다. 봄이 완전히 온 것 같았습니다. 김도연은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군대가 끝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 안에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귀하던 날 생활관 입구에 동기들이 서 있었습니다. 별것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이 들어서자 한 명이 짧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군대 안에서 위아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동기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김도연은 그 말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후 부대 안에서 김도연을 대하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 검사 시험에 붙었다는 것, 그것이 더 이상 비웃음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병사들은 김도연에게 가끔 물었습니다. 법 관련 이야기들, 궁금한 것들, 김도연은 아는 만큼 말해줬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솔직함이 병사들에게 더 잘 닿았습니다. 생활관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강우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병사들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정설이는 그 일이 있고 난 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특전사령부 집무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보고를 받고 결제를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무실 책상 한쪽에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병원에서 쓴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오른손 손등이 아직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쓴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와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코트는 꼭 새로 사줄게요. 정설이는 그 편지를 받은 날 저녁 오래간만에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제대로 차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봄 저녁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잎이 다 피어 있었습니다. 정설이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아주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김도연이 검사가 되면 어떤 검사가 될지 정설이는 알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공사장에서 일하면서도
법전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사람. 9번 떨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군대 안에서 맞으면서도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검사가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일할지 정설이는 그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정설이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다 낫지 않은 손으로 쓴 글씨. 정설이는 그것을 한번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종이의 결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이였습니다. 하지만 정설인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코트는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코트는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수선이 어렵겠다고 했습니다. 솔기가 완전히 뜯겨서 원래대로 복원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요. 정설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세요. 세탁소 주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일주일 뒤 코트가 돌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깨 솔기가 수선된 자리는 티가 났습니다. 원래 코트와 완전히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설이는 그 코트를 다시 옷장에 걸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국이 남아있는 채로 그냥 걸어뒀습니다. 어떤 것들은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버릴 이유도 없습니다. 자국이 남은 채로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정설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코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빗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들이 그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정설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구겨지지 않도록.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했습니다. 보고가 있었고 회의가 있었고 결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내일도 쌓여 있었습니다. 정설이는 그것을 알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이 봄바람 소리를 조금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밤이었습니다.